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인 2.6%로 상향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을 사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사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를 조명하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도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엔 온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민이 생계에 기반을 둔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키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인 2.6%로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약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4월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유지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조가 바뀐 셈입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 채 향후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설명입니다.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드러냈습니다. 환율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가 좋고 추경이 있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국제 유가 상승 여파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확대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크게 웃도는 2.7%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가계 여윳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과 의료,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며 평균 소비 성향도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4% 증가한 겁니다. 근로소득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소득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늘면서 이전소득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교통, 운송, 지출이 12.1%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오락문화와 보건 지출도 각각 12%, 10.4%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행과 의료, 자동차 관련 소비가 늘며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외식과 숙박비를 포함한 음식 숙박 지출도 5%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 교육과 기타 교육 지출이 줄어 전체 교육 지출은 2.9% 감소했습니다. 비소비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비소비 지출은 1.2% 늘어난 113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은 2.7% 증가에 그쳤고 소비 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71.5%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123만 9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1% 감소하였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71.5%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155.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분위 고소득 가구는 소득과 소비 모두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댄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을 사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즐비한 고가 차량들, 모두 연두색 번호판의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차량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추가로 포착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9개 법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와 막대한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사례가 확인됐고 운행 기록부를 조작해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에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수억 원대 사주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법의 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로 지급해 국외로 빼돌리고 미성년 자녀와 수백억 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해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주 일가의 다양한 편법 증여 혐의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 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 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우리 군의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일반 국민에게 선보이는 합동 화력 훈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AI를 활용한 전투 지휘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서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찰 드론과 공군 정찰기 등 유무인 정찰 감시 자산으로 획득한 전장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지점을 찾아냅니다. 자폭 드론과 다족형 로봇 동키 등 무인 전투 체계가 적을 공격하고 K2 전차, K9 자주포와 KF-16 등 지상 공중 전력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합동 화력 타격이 이어집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합동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개 모집한 국민 참관단 400명을 포함한 1,900여 명이 참관하며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27개 부대 1,4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이동 화력 항공전력 96종 457대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AI를 활용한 전투 지휘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미래형 전투 체계인 아미 타이거 등의 실전 능력을 보여주며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서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안규백 장관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강군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합동성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 안보회의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주요 국가의 국방장관 등이 모이며 다양한 양자회담이 진행됩니다. 안 장관은 30일 본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연설하며 일본,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보는 기획 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생을 키워드로 지난 1년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요. 정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서민 가게와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유발하는 식품 담합 기업에 대해 정부가 엄중 제재를 가하면서 기초 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까지 인하됐습니다. 실제로 5,000원짜리 생크림 식빵이 4,600원으로, 1,800원이던 단팥빵은 1,6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물가 하락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3조 5천억 원 규모로 지급됐고 사용률은 99.8%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도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올해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3인 가구 기준 연간 75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향한 먹거리 돌봄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1,000원의 아침밥은 올해 630만 식까지 확대됐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점심밥도 신설됐습니다. 위기가구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역시 올해 300곳 이상으로 늘어나며 10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육과 돌봄 안전망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보육 대상을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상향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의대 정원을 늘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생범죄 대응력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액은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했고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낮추고 민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채권을 신속 매입해 신용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역대 최고치인 90.2%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되도록 관련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중동 전쟁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 창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 중심이던 정책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 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출 성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 1분기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민간 자본 유입도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1분기 벤처 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인 4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액은 역대 두 번째인 3조 3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창업 열기 확산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이 68%, 지역에서의 도전이 53.4%에 이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64%에 달했었는데요. 모두의 창업을 하고 나서는 33% 정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 페이백을 비롯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정책 관점을 보호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우대 차등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원 방식도 단기 보조에서 중장기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 1년은 세계 무대 속 K컬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시장 목표치를 400조 원으로 높여잡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속도감 있게 키울 방침입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을 목표로 내세웠던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년 동안 K컬처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K-팝 수출액은 30% 넘게 늘었고 한국 호감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대언 열풍이나 BTS 복귀,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전체 51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을 K-팝이 휩쓸었죠. 이런 쾌거를 꼽지 않아도 늘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K컬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K컬처를 재정의합니다. 문화창조 산업에 더해 외국인 방한 관광과 K뷰티와 푸드, 패션의 수출에까지 K컬처 범주에 들어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수출액은 718억 달러로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체부는 국정 목표를 고쳐잡고 K컬처를 속도감 있게 키울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는 400조 원, 수출은 1,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K컬처는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매력적인 핵심 성장 동력 맞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세제 지원과 장르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중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K-팝 공연, 페노메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 조기 달성도 주요 목표로 꼽았습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메가 관광권 조성과 반값 여행 등 지역 여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8길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기초 청년 예술 지원을 확대해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해 10월 황금 연휴 기간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찾은 생활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관광객 증가를 넘어 지역 소비와 체류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부도 지방 소멸 대응에 새로운 지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재희 기자. 우선 생활 인구라는 개념부터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존엔 주민등록상 인구 중심으로 지역 규모를 판단했다면요. 생활인구는 실제로 그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와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그 지역에 사는 등록인구에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지역을 찾은 체류인구를 더한 건데요. 정부는 외부 방문자 가운데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넘게 머문 사람을 체류인구로 분류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특히 눈에 띈 게 지난해 10월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월 평균 생활인구는 약 2,80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월 생활인구는 약 3,483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체류인구는 2,99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이어진 최장 10일 황금 연휴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휴가철인 8월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특히 전남 고흥과 해남, 경남 남해 같은 장거리 지역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순 근거리 나들이보다는 멀리 이동해서 머무는 형태가 더 늘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류 특성을 보면 평균 체류 일수는 3.2일, 평균 숙박 일수는 3.5일로 나타났는데요. 당일치기보다 숙박과 소비를 동반한 체류형 여행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생활인구 전체 카드 소비 가운데 체류인구 비중은 10월 기준 38.9%에 달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소비의 약 40% 가까이를 외부 방문객이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 특징도 있었습니까? 네,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강원 양양이었습니다. 양양은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최대 17배 이상 많았습니다. 강원 고성과 경기 가평, 인천 옹진 등도 체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체류 인구 규모는 10월과 11월에는 경기 가평이 최대 90만 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요. 12월에는 부산 동구가 약 62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결국엔 정부가 생활 인구를 보는 건 단순 관광 통계 차원이 아니라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은 이미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요.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찾아오는 사람과 기간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는 사람은 줄더라도 방문과 소비가 늘면 지역 경제에는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 영양은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1년 새 18%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연휴나 관광철에만 사람이 몰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의료, 주거 같은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네, 2025년 4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결과 살펴봤습니다. 강재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학여행과 수련회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48.1%로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학생 10명당 1명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급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의 교사가 맡아오던 계약과 보조 인력 배치, 안전점검 업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현장 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 라떼와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곳에서 판매하는 차 음료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한 장당 카페인 함량은 45mg에서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별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밀크티 가운데서는 스타벅스의 클래식 밀크티가 한 장당 172mg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커피의 로얄 밀크티 라떼가 57m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말차 라떼와 녹차 라떼 중에서는 백다방의 말차 라떼가 한 장당 카페인 93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았습니다.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하면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인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소비자는 음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도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음료의 한 잔당 당류는 26g에서 55g이었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말차 라떼가 55g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는 26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화지방 함량은 5g에서 11.9g으로 하루 기준치의 33%에서 7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대상 가운데선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의 포화지방 함량이 11.9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용량 관리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 차이가 적게는 36ml에서 많게는 119ml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커피의 로얄 밀크티 라떼는 최대 443ml, 최소 324ml로 조사돼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전 제품에서 잔류농약 세종과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존료와 타르색소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직동 주민센터를 찾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환경을 가장한 모의시험 진행 과정을 살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도 사전투표소 3곳을 방문해 투표소 설비와 모의시험 준비 상황,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국 41만여 명의 선거관리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90%를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정오까지 누적 신청률은 90.1%, 총 3,238만 3,31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5조 6,737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신청자 수가 82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22만여 명이 신청한 세종이 가장 적었습니다. 관세청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 60일 만에 밀수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대마와 코데인 합성 마약으로 약 1.1kg 분량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본격 시행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사업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 우편물이 내륙 우편 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등을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제 우편뿐 아니라 여행자, 무역선 등 전체 반입 경로에 대한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항공이나 선박편으로 함께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국내 전담 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전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요.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국 규제 대상자나 불법 체류 전력자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새싹 사업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비교과 활동 시간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운영기관이 학교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45개 운영기관이 19만여 명의 학생에게 267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새싹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디지털 새싹 누리집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유아가 다칠 때 10명 중 9명은 특별한 위험 행동보다 일상생활 중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고, 씻고, 노는 과정에서 많이 다친다는 건데요. 특히 거실에서 발생한 손상이 40% 이상이었고 기전별로는 추락, 낙상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진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됐지만 기도 폐쇄 등 호흡 위협과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은 입원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질병청은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집안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누리집에 놀이형 교육교재 등을 배포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에게 국내 항공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선 6월 한 달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국내선 항공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고요. 코레일은 현충일 전후인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 CJ 대한통운은 6월 내내 국가보훈 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새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외에도 에버랜드 1회 무료 입장, 남산 케이블카와 DMZ 체험관 무료 혜택 등이 준비됐습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한낮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도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한낮에 28도로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낮 기온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의 낮 기온 27도, 춘천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낮 기온 24도, 강릉은 26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위와 비가 번갈아 이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몸도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도 갑작스러운 비 소식이 더해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챙기시면서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